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주의하세요. 영화는 숙련된 암살자 쿠르티 교회로 시작합니다. 도시의 비오는 밤에 쿠르티는 인도에 앉아 길가에서 길 건너편의 클럽을 지켜보며 먹고 있습니다. 3명의 미국 남자가 클럽을 나옵니다. 그들은 주차장 근처에서 3명의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성이 떠난 후 3명의 남자가 그룹에 합류합니다. 총 6명이 됩니다. 쿠르티는 가까이 다가가 그룹에 폭탄을 던지고 모두 죽입니다. 그들의 오토바이를 파괴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가방에서 한 남자의 시신을 꺼내 생존자를 쏘고 생존자의 손에 총을 놓아 격렬한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떠날 준비를 하던 중 그는 파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합니다. 메이로 그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재빨리 떠납니다. 이후분의 자문관은 PI로부터 자신의 남자들을 살해한 폭발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경쟁 집단의 소행으로 여겨지지만 분해는 회의적입니다. 중국 갱단의 라자단이 쿠르티에게 성공적인 임무에 대해 현금 6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적 집단의 우두머리가 죽기 전까지 진짜 일은 끝나지 않는다고 밝혀냅니다. 라자단은 쿠르티에게 자신의 딸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 집단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클럽으로 이동한 이지미가 미국인으로서 눈을 감고 무기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고 말하자 지미는 당황하여 쿠르티를 보고 도망칩니다. 그는 방콕을 질주하며 인력거에서 쉬기도 합니다. 쿠르티는 그 뒤를 바짝 쫓습니다. 긴 추격전 끝에 지미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기절하고 쿠르티가 그를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해를 끼칠 의도가 없음을 말하려 하지만 지미는 의심스럽고 다시 도망치려 합니다. 쿠르티는 중요한 임무를 위해 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중국 보스에게서 골프채를 제안합니다. 총을 대가로 지미는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며 동의한다. 그리고 쿠르티가 필요한 만큼 탄약을 가져가도록 허락하며 도시가 유령이 출몰한다는 경고를 한다. 쿠르티는 공공묘지에 있는 오래된 탑의 바닥판 아래에 돈가방을 숨긴다. 그는 먹다가 근처 사원에서 스님들이 의식을 치르는 것을 본다. 그때 메이가 갑자기 그의 뒤에 나타나며 그 의식을 스님들의 승천이라고 부른다. 의심이 든 그는 총을 꺼내고 그녀에게 왜 자신을 따라오는지 묻는다. 그녀는 기도의 목소리에 이끌려 탑으로 왔다고 말하며 그것이 운명이라고 믿는다. 그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를 기둥에 묶고 그녀의 입을 막아 조용히 시킨다. 다음날 그는 다가오는 임무를 위해 무기를 준비한다. 소음기를 추가하며 그는 묘지 맞은편에 있는 키티캣이라는 클럽에 집중한다. 밤에 그는 메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를 풀어주고 물을 주지만 여전히 그녀를 의심한다. 그녀는 그가 보낼 시간이 다 되어 보냈다고 막연히 설명한다. 그는 쉬기 전에 그녀에게 클럽을 주시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녀가 아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를 깨우라고 한다. 그녀는 그가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거부한다. 그러나 그는 인신매매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녀를 설득한다. 곧 한 무리가 오토바이와 자동차로 클럽 앞에 도착해 경비원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한다. 쿠르티는 행동에 나서 공격자들을 하나씩 정확한 사격으로 저격하며 혼란을 일으키고 그들을 도망치게 만든다. 다음 날 빅보스 카타는 특이한 취미로 뜨거운 철로 자신의 뺨에 찔러 넣느라 바쁘다. PI는 실패한 임무에 대해 카타에게 보고하고 가능성 있는 저격수에 대해 언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해 자문관은 이번 공격이 적의 전략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믿는다. 한편 쿠르티는 메이에게 소녀들의 위치를 밝히도록 강요하며 무고한 스님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그녀가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지가 없는 그녀는 그를 폐기물 처리장으로 안내한다. 그녀는 그에게 몇 년 전에 살해된 메이잉이라는 소녀의 시신을 보여준다. 정보가 부족하자 그녀는 그를 중무장한 집으로 안내한다. 행동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제안한다. 저녁에 그는 또 다른 보상을 받는다. 나이트클럽에서 11명을 성공적으로 죽인 후 그들이 창카오 집단의 타깃이었음을 알게 되자 그의 분노가 커진다. 악명 높은 인신매매 및 마약 밀매 조직인 적들을 말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자단의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쿠르티는 이를 끝내겠다고 고집한다. 한편 빅 보스카타와 그의 부하들이 나이트클럽에 도착하지만 주가 폭력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적대 집단과의 평화 임무를 위해서이다. 그들은 평화의 상징으로 코끼리를 가져온다. 쿠르티는 코끼리의 하얀 반점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칠해졌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 메이는 그 반점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어머니가 하얀 코끼리를 꿈꾸는 신성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코끼리가 신성하다는 것을 깨닫고 쿠르티는 우연히 그것을 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래서 그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날 밤 계획을 포기한다. 집으로 가는 길에 분해가 카타에게 그의 아들이 임무를 인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카타는 아들이 거의 없다며 그의 능력을 의심한다. 다음 날 쿠르티는 클럽에서 지미를 방문한다. 그는 자신을 막으려는 남자들을 쉽게 처치한다. 그리고 그는 문을 힘껏 열어 안에 있는 여자들을 경악하게 만든다. 지미는 쿠르티에게 창카오 집단에 잡히면
어떤 결과가 따를지 경고한다. 그는 자신이 상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밝히고 라자 단과의 협력을 끝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 혼자 일한다. 그는 더 고급 무기를 요구한다. 처음에 지민은 미납된 빚 때문에 거부한다. 하지만 그는 쿠르티의 과거 도움을 기억하고 정교한 무기를 보여주겠다고 동의한다. 지민은 그를 항구의 정박한 배로 데려가는데 그곳에 고급 무기를 저장하고 있다. M4 저격총과 베렛 M81을 포함한다. 쿠르티는 그 시끄러운 소리에도 불구하고 베렛을 선택한다. 하루만 달러 임대료에 동의하고 만약 발각되면 보너스 총과 주먹을 요구한다. 주먹에 맞아 코에서 피가 나고 그의 옷이 망가진다. 쿠르티는 탑으로 돌아가 메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지만 자신의 돈이 여전히 있는 것에 안도한다. 그녀가 사원에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며 다른 건물에서 확인한다. 그녀가 나타나 그의 발각에 대한 걱정을 예측하자 그는 놀란다. 그녀는 라자단의 아이 사진을 보고 그 의미에 대해 쿠르티에게 질문한다. 그는 단지 돈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몽크들이 자신이 탑에 숨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범죄자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일을 계속하라고 그를 촉구한다. 그는 자신의 일이 고귀한지 해로운지 확신이 서지 않지만 돈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그에게 유령을 피하기 위해 같은 길로 돌아가라고 경고한다. 그는 한 건물에 도착해 갱원들에 의해 고문당하는 소녀들을 발견한다. 분노하며 그는 정확한 사격으로 갱원들을 죽인다. 메이가 나타나 그를 방해한다. 그리고 저격수의 총알이 그의 왼쪽 어깨를 맞춘다. 그는 반격하려 하지만 총알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는 쓰레기통 옆에 숨어있고 마피아는 그를 찾고 있다. 쿠르티는 나오고 주차장 근처에서 2명의 깡패와 맞서며 그들의 차 키를 빼앗는다. 저항하는 한 명을 죽인다. 그는 마피아의 충격을 가까스로 피한다. 그는 혼란스럽게 운전하다가 결국 한 마을 근처에서 멈춘다. 거기서 그는 트럭 뒤쪽에서 메이와 몇 명의 겁먹은 소녀들을 발견한다. 소녀들은 마피아가 그들을 쫓을까 두려워 떠나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메이는 그를 사원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승려들이 신성한 물약과 약초를 사용해 그의 상처를 치료한다. 한편 분해는 쿠르티를 죽이지 못한 자신의 부하들을 꾸짖는다. 그리고 그는 건물의 지붕에서 발견된 무기를 확인하기 위해 지미에게 연락한다. 지미는 총이 그의 가게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강도질을 당하고 다쳤다고 거짓말하며 도둑의 잘못된 설명을 제공합니다. 분해 자문관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그의 부하들에게 지미를 주시하라고 명령합니다. 쿠르티는 건물 꼭대기에서 지미를 지켜보고 있는 마피아 구성원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는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지미를 만나고의 중에 폭력배에게서 빼앗은 전화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전화선에서 보스 카타를 만나게 됩니다. 카타는 협상할 것을 제안하며 대부분의 소녀들이 부모에 의해 빚을 갚기 위해 팔렸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의 판매로부터 적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쿠르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무를 계속합니다. 통화 후 그는 전화를 버리고 지미가 더 많은 총을 제공하지 않으면 쏜다고 위협합니다. 지미는 마지못해 동의하며 하루에 $1000의 돌격소 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밖의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탑으로 돌아온 메이는 그가 사람을 죽일 때의 감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는 돈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말하며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누군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가 진정한 감정을 숨기고 있다고 느끼며 회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승려가 종을 칠 때 그는 그녀가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사원으로 향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남은 돈을 위해 라자단에게 연락하려 하지만 무시당합니다. 그는 호텔에서 라자단을 따라가며 고객인 척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라자단이 꼭대기층에 있다고 밝힙니다. 소녀가 비명을 지르자 폭력배들이 쿠르티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라자단의 방에 침입하여 라자단에게 자신의 가방을 돈으로 채우라고 요구합니다. 그의 일의 진정한 동기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라자단은 그가 소녀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분해 자문관을 죽이는 추가 작업을 $100만 제안합니다. 쿠르티는 흥미를 느끼지만 왜 큰 보스를 죽이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라자단은 큰 보스가 아프고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갱단들은 지미를 고문하며 그의 뼈에 막대를 눌러댑니다.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지미는 쿠르티의 이름을 밝히지만 쿠르티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날 빅보스는 보고서를 받습니다. 모든 병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쿠르티의 흔적은 없습니다. 분해는 여러 소녀들의 납치 사건에 경찰을 개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뢰성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라자단은 저격수를 잡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지미는 여전히 갱단의 감시 아래에서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쿠르티에게 연락하려 합니다. 그는 창카오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지미에게 마지막 한 가지 일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메이를 입양하고 그녀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또한 지미에게 메이를 데리러 타워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총 대여금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대화가 끝난 후 지미는 자신의 전화를 버리고 그것은 갱원들에 의해 확인됩니다. 라자단이 도착합니다.
쿠르티를 잡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가장하며 사건을 은밀히 조종합니다. 쿠르티는 메이에게 흰색 드레스를 선물로 줍니다. 그것은 그녀를 감동시킵니다. 그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떠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타워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합니다. 공항에서 그는 지미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돈을 모았다고 말하지만 메이가 타워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쿠르티는 자신이 지미에게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습니다. 갱단이 공항에 도착해 그를 체포할 때 그들 중 한 명을 때린 후 쿠르티는 차를 훔쳐 타워로 운전하지만 스님들이 살해당하고 메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타워에서 시체를 끌어내고 갱단의 호위차를 따라 빅보스의 집으로 갑니다. 갱단은 자신들이 추적당하고 있음을 깨닫고 사격을 시작합니다. 쿠르티는 차를 방의 벽으로 몰아넣습니다. 빅보스와 그의 부하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포위당한 채로 쿠르티는 누가 쏘면 빅보스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라자단과 지미가 도착합니다. 라자단은 쿠르티가 모든 것을 드러내기 전에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지미가 먼저 라자단을 쏘는다. 반격으로 배를 맞고 빅보스는 자신의 아들이 살인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에게 소녀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쿠르티는 사원에서 납치된 소녀에 대해 묻지만 분해는 아무도 납치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오직 승려들만이 납치되었다. 그는 메이의 사진을 보여주지만 빅보스는 사진 속 소녀가 30년 전에 죽었다고 말한다. 쿠르티는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나마드 발견에 괴로워하며 그의 상상 속의 허상이다. 그의 트라우마와 죄책감에서 태어난 것. 메이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무력함과 슬픔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희망과 선량함을 나타낸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비디오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세요. 알림을 켜고 채널에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